I close my eyes and let my heart go back in time, you're still here like you were yesterday.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 can make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봤던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그 화학 반응으로서 우리가 살펴봤던 유기호흡 미토콘드리아에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종결을 시키는 유기호흡 반응에 이어서 그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동화 반응 중의 하나인 광합성 과정에 물론 불행하게도 많은 동물 세포들이 광합성 반응을 수행을 할 수가 없으나 지금 제가 많은 동물이라고 얘기했죠. 아니 동물 중에 광합성을 못하는 할 수 있는 동물도 있다는 얘기에 있어요. 진딧물 같은 경우 광합성을 할 수 있답니다. 계속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끊임없이 배워야 동물은 절대로 광합성을 할 수 없는 그런 개체라고 여겨왔었는데 참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진실이 아닐 때가 많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하나의 어떤 매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겠지만. 그래서 과합성을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제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일단 이 과합성은 동화 반응이기 때문에 동화 반응의 일종 동화 반응.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단순한 물질로부터 어떤 복잡한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물질을 합성을 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거 동화 반응이거든요. 무엇을 합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엇? 이 고에너지 분자, 대표적으로 이 포도당 같은 영양성을 듬뿍 담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음식물로서 나중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합성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에너지 주입이 그래서 반드시 왜? 비자발적 반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수행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인센티브를 줘야지. 자, 돈 줄게 돈. 그래서 에너지를 주입시킨데 그러면 그 돈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조달을 해 줄 것이냐. ATP 언제나 우리가 봤던 뭐겠어요? 현찰 갖다 주면 당연히 좋다고 하죠. 또한 NADPH 어디서 봤던 친구와 비슷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봤던 전자 전달계 과정에서 전자 전달계 과정은 어떻게 보면 NADH라고 하는 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제 전자 전달 효소가 가져가서 자기의 전자를 전부 다 털린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일종의 곳이 장소가 은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행 가서 가계수표 가계수표를 가지고 은행 가서 현찰로 바꿔준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 광합성이 발생을 하는 수행이 되는 엽록체에서는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전자를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또 누구한테 뺏김으로써 그러한 산화반응을 하게 되면 이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NADPH라고 하는 그 구조를 NADH와 비교해서 살짝 언급을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이것이 에너지가. 그러면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부터 이것을 만드는 에너지를 조달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열역학 제1법칙이 여기서도 그대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여기서도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거 만들려면 에너지 필요한데 어디서 가져올 거야? 오 태양이시여. 그래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분자가 있습니다. 식물들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또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식물이 아니지만 식물처럼 식물의 조상격인 원생생물, 녹색 원생생물들, 4대강을 완전히 그린 라떼로 만들어버린 바로 녹색 원생생물들. 그들은 이것들을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분자에서 갑자기 전자를
전자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품고 있는 완전히 하이업된 그런 고에너지 전자를 하고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에너지 전자가 잠시 동안 흥분이 됐다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갑자기 왜 이렇지? 내가 미쳤나 보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시 다 사회에 환원을 하고 다 내려놓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와 NADPH를 합성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것들은 이제 현차열과 수표 방식의 에너지이니까 그것으로 포도당을 합성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임무가 목표가 이런 이산화탄소 같은 완전히 무기물을 가지고 무기물에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이 무기물을 갑자기 이렇게 고에너지 유기물로 CH2O 괄호 열고 괄호 닫고 N 여기에 6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6이니까 이게 C6H12O6 포도당이 딱 되어버렸네. 이와 같은 고에너지 유기물을 만들겠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에너지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피상적으로 광합성을 얘기할 때 에너지가 주입이 되는구나.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주입을 할 것이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전자도 사실은 이렇게 로우 에너지, 로우급과 하이급이 있다고. 로우 에너지 전자에서 전자 자체가 에너지를 그다지 품고 있지 않는 이제 우리가 원소에서 높은 에너지 주의를 가지고 있는 전자는 훨씬 최외곽을 이렇게 돌 수 있고 낮은 에너지 주의를 가지고 있는 전자는 훨씬 더 가까운 오비탈을 돌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듯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고에너지 전자로 돌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에너지가 바로 빛에서 광에너지, 빛으로부터 태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형광등도 좋고 백열들도 좋고 그런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것을 전환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럼 잠시 이렇게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전자가 이제 에너지를 내려놓는 거죠. 그 에너지가 여기에 투입이 되면 그 전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그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유기호흡에서 전자 전달기 과정에서 살펴봤던 수소 이온을 이용한 케미 오스모틱 카플링이라고 해서 화학적 삼투와 이 산화적 인산화 한국말로 꼭 번역을 하려면 이렇게 헤매요. 화학적 삼투와 그 다음에 이 산화적 인산화 요 두 가지의 이벤트가 이렇게 카플이 되어 가지고서 이 유기호흡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ATP가 합성이 됐었던 그러한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여기에 이제 ATP라든가 그 다음에 NADPH가 거기서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ATP 합성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뭐 배워서 똑같은 원리를 배워서 살짝 이용을 이렇게 이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에서 각각 약간 응용을 해서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을 뿐 그 원리는 지들이 뭐 어디서 뭐 딴 데서 특별히 배운 게 있겠어요. 똑같은 것을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광합성의 개요로서 광합성 자체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원시적인 광합성은 일단 광합성이 맞긴 한데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러한 동화 반응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광합성이 맞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이러한 단순 무기물을 이용을 해 가지고서 이런 유기물 굳이 포도당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어쨌든 조금 고분자 유기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음식물로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맞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해져 있는 광합성 이 녹색 식물들과 그린 라떼 원생 생물들이 벌이는 그 광합성과는 조금 다른 것이 이들은 이제 황화합물
H2S 이 황화물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사실은 최근에 이 현대의 광합성은 물을 사실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닌 이를 이용을 해서 광합성을 하면서 여기에 유독가스인 황화 가스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태고 쪽에 원시 지구에서 발생을 했던 그때 당시에 생물들이 처음으로 광합성을 배워가지고서 어떻게 고안해서 사용을 하던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훨씬 더 원활하게 훨씬 더 높은 효율로서 에너지 효율로서 진화를 시킨 이제 식물들이 드디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차이점은 산소를 발생을 시켜 결국 이 덕택에 그로 인해서 지구의 산소가 축적이 되고 그러면서 그 산소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그 산소를 이용을 할 줄 아는 이게 뭐겠어요? 미토콘드리아잖아요. 미토콘드리아들이 이것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ATP를 마구마구 이것이 가능하게끔 해준 정말 엄청나게 중요하고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은 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물로부터 전자를 탈취해내는 겁니다. 물을 지금 산화시켜 가지고서 물을 전기분해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수함 같은 데서 요즘 잠수함에서 물을 전기분해해 가지고서 산소를 발생시키는 현대 잠수함들은 그러니까 더 이상 산소통을 가득 메고 자망을 하면서 산소 다 떨어지면 갖고 나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에 원자력 잠수함이라든가 물론 최근에 잠수함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구식 잠수함들은 산소통을 그렇게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자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제한이 되어 있고 한데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날고 긴다는 그렇게 잘난 척하는 인류도 물을 전기분해해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을 배워서 응용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식물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터득을 해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산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물을 이용을 해서 물을 분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산소 그들에게 있어서는 쓰레기죠, 쓰레기. 노폐물, 배설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광합성 반응에서 다만 그 배설물을 땡큐 하면서 넙죽 받아 먹으면서 이 ATP를 그를 이용해서 합성을 할 줄 알게 되는 또 다른 방식의 대사 반응을 활용할 줄 아는 생명체들이 그 덕택에 태동을 하게 된 것이고 그들의 후예가 지금 여기 이렇게 숨쉬면서 행복한 척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광합성이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 분자를 이제 산화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왜 어렵냐?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이 얼마나 잘 쉽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리독스 포텐셜이라고 해서 이것이 음수값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것이 쉽게 일어나는 것인데, 근데 이 물에서 산소를 떼어낸다는 이 반응은 요 H2S에서 황을 떼어낸다는 것은 비교적 매우 쉬운 마이너스 0.25V라고 하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이것을 감히 수행을 할 수 있게 됐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뭐 거기까지야 그냥 일단 광합성에 대해서 얼마나 그 광합성이 위대한 것이냐라는 것을 쓸데없이 이제 약팔기 위해서 칭찬 좀 해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다지 그거 알면 알고 어떻고 모르면 또 어떻습니까? 라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 광합성 반응이 사실 두 가지의 단계로 두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단계가 모두 엽록체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이 유기호흡과 비교를 했을 때 그 유기호흡은 세 단계로 있으면서
첫 번째 단계는 1단계는 심지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었잖아요. 1단계는 세포질 안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었으나 이와는 조금 대조가 되는 광합성은 비슷하게 두 단계별로 이루어지 있긴 하나 두 단계가 모두 다 엽록체 내부에서 조용히 소란스럽게 그거는 각자의 생각 나름이고 발생을 하고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 단계를 이름하여 첫 번째는 명반응, 두 번째 단계는 암반응. 명암이 이렇게 엇갈리는 왜 명반응이라고 했을까요? 빛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겠죠. 빛 필요. 여기서 빛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에너지를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왜 빛이 필요해요? 그 빛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바로 그러니까 ATP와 그 다음에 NADPH 같은 그 자금이 여기서 조달이 돼야 되겠죠. 자금 조달. 그러면 그 자금이 조달이 되면 그 자금으로 암반응이라고 빛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 자금이 조달이 됐으니까 빛 더 이상 필요 없어. 빛은 토사구팽. 그래서 암반응은 이제 여기서 드디어 요것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CHOC6H12O6이라고 하는 포도당을 직접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반응 자, 이 유기호흡에서 우리가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무엇이냐라는 것과 정리를 할 때 어디서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 무엇이 만나서 뭐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어디서라는 것을 이제 요약을 하고자 한다면 이들의 목적은 요것만 간단히 말하면 ATP와 NADPH를 합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것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어디서? 틸라코이드 막에서. 틸라코이드가 뭐라고 얘기했죠? 얼핏 얘기한 것이 이 미토콘드리아는 외막과 내막을 그냥 외막, 내막으로 정리를 하는데 엽록체의 경우에는 엽록체는 이렇게 있으면 역시 또 외막이 있고 내막이 있는데 미토콘드리아에 비해서 훨씬 더 내막이 주름이 광범위하게 어느 정도로 광범위하게 되어 있냐면 내막의 안에 뭐 이상한 자기들끼리 무슨 뭐 주름을 엄청 접어가지고서 마구 이상한 이 주머니 같은 것을 형성할 정도로 내막이 훨씬 더 표면적을 늘리기 위한 몸부림을 훨씬 더 심하게 쳤습니다. 그 결과로. 그럼 이 내막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뭐라고 부를까 해서 이것을 틸라코이드라고 부르기로 한 것이죠. 영어로 틸라코이드를 뭐라고 할까? 사일라코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내막에서. 이거 약간 데자뷰가 조금 오는데 유기호흡의 맨 마지막 반응이 사실은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발생을 한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듯이 그 안에 모든 전자 전달을 하는 효소들이 붙박이로 지금 박혀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명반응에 관한 요약이고 암반응은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자, 명반응에서 만들어졌던 요 ATP와 NADPH라는 자금을 이용을 해서 이제 드디어 포도당을 합성을 하겠다는 얘기죠. 어디서? 스트로마라는 얘기는 바로 내부 공간을 미토콘드리아에서는 그 미토콘드리아 내부 공간을 그냥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질. 똑같은 방식으로 기질을 하면 되는 것 같고 여기는 뭐 이상한 말로 스트로마라고 이 엽록체의 경우는 틸라코이드 막이 이렇게 주름이 막 돼 있으면 안에 있는 내부 공간은 뭐 여러 가지 수액으로 많이 가득 차 있겠죠. 이 내부 공간은 스트로마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화학식으로 요약을 하면은 여기서 물을 산화시켜서 여기서 전자를 탈취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 필요하는 것이고 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이것을 동화 반응으로
훨씬 복잡한 마치 흙포다가 밥을 만들듯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다 빛 에너지를 이용하고 이제 효소들이 있으면 갑자기 포도당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산소는 그냥 부산물로서 쓰레기로 발생하는 것이고, 자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이제 명반응과 암반응을 비교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 명반응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막 이렇게 산소가 여기서 발생을 하고 ATP 만들어내고 NADPH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요약이 된 것이고, 암반응은 그것을 이용을 해서 요 두 개의 자금을 이용을 해서, 그런데 여기 무슨 회로가 또 들어있네. 마치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회로가 크랩스 회로라고도 얘기하고 구연산 회로라고도 얘기하고 TCA 회로라고도 얘기를 하던 여러 가지 명함을 가지고 다니던 그 회로, 여기선 다행히도 이름 하나뿐입니다. 켈빈. 원래 켈빈 회로, 켈빈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켈빈과 벤슨이라는 두 사람이 같이 공동 연구로 해서 이것을 이 회로를 제대로 밝혀냈나 보죠. 그래서 좀 더 정확히 켈빈 벤슨 회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켈빈 회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바로 사이클 방식의 회로 방식의 연쇄 반응을 통해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요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식물에서 식물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광합성을 전담해서 수행을 하는 특별한 조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식물의 주로 광합성이 식물에서 녹색을 띠고 있는 부분은 전부 기본적으로 광합성을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그 녹색이 왜 생겼겠습니까? 빛을 받아들여서 갑자기 좀 전에 언급을 했던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 고에너지 전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그들을 광수용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토리셉터, 광수용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색깔이 그들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그 색깔이 녹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특히 사실 이 식물의 잎이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을 수행하는 것을 완전히 전문으로 하는 특별한 그들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제 표피층이라고 하는 요 지역은 사실은 광합성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특별하게 특히 물론 해충으로부터의 보호도 하지만 일종의 우리가 코팅을 깔아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종이 같은 것들 물에 젖기 쉽고 한 것은 레미네이트라고 해서 코팅을 쫙 깔아버리잖아. 하듯이 여기다가 왁스층으로 표피층을 덮어서 물의 유실을, 이들에게 있어서 물의 확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그들의 생존에 있어서 물론 그 어떤 생명체도 물 없이는 지구상에서 살아나갈 수는 없으나 특히 이들에게 있어서 물은 매우 절대절명의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물을 대기로 잃어버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라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피층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쪽에 내부에서 광합성을 하는데 훨씬 더 특화된 광합성 전문의 프로페셔널한 세포들이, 그들의 이름이 엽육세포라고 합니다. 이제 미소필 셀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한국말로 이것을 엽육세포라고 부른다. 이들 안에 지금 이렇게 전부 요 그린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들이 전부 엽록체들을 표시를 하는, 엽록체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죠. 이 반면에 이 표피층에 있는 세포들이 허여멀건 이들은 광합성을 수행을 시킬 수 있는 엽록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밑에 쪽에는 잎맥이라고는 이쪽은 마치 양분과 물을 수행을 할 수 있는 큰 파이프관,
요즘 그 난리를 치고 있는 석유 송유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송유관과 그 다음에 또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관 이 두 개가 같이 연결해서 쭉 뻗어 있다고 하는 것이 요 인맥에 있는 이런 조직 세포들이 수행을 하는 기능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듯이, 그 다음에 요 밑에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공기 중에서 이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고, 이쪽으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광합성에서 후에 쓰레기인 산소가 밖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창문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 공변세포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창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세포입니다. 그래서 그 창문 자체가 뭐냐면 기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공을 구성을 해주는 공변세포가 여기, 그러니까 잎의 사실 밑에 쪽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물들이, 모든 세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세포들이, 왜냐하면 이 잎의 윗부분은 햇빛을 직격탄을 맞고, 그래서 훨씬 더 이 수분이 증발이 되는, 그래서 수분 손실이 매우 가능성이 훨씬 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요 위에다가, 윗부분에다가 이런 창문을 열었다가는, 창문 열어놓으면 금방 더 수분이 증발돼서 날아가서 말라 죽어버릴 테니까, 그나마 뒤쪽은 그늘이잖아요. 거기다가 창문을 숨겨놓고 이렇게 공기를 살짝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식물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식물 중에서도 잎을, 예를 들어 주로 외떡잎 식물이라고 하는 벼라든가 옥수수라든가 보리라든가 그러한 식물체들은 식물이 자라나면서 잎을 이제 쌍떡잎 식물들은 주로 잎을 마치 날개를 이렇게 비행기들이 이렇게 날개를 꽉짝 편 비행기처럼 잎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햇빛을 곧바로 모든 면에서 다 똑같이 수직으로 잎의 윗부분이 받게 되겠죠. 그러나 외떡잎 식물들은 주로 어떻게 되냐면, 잎이 항공모함에 착륙을 해 있는 비행기들처럼 날개를 접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거의 수직으로 잎을 세워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잎의 윗부분과 아래쪽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공이 주로 잎의 뒷부분에 있을 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 둘 다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 연꽃같이 수상식물, 물 위에 잎이 붕붕 떠서 있는 그런 식물들이 만약 밑에 기공이 있었다면 그 기공으로 물이 전부 다 들어가서 전부 꼬락꼬락꼬락꼬락 해서 익사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런 식물들은 오히려 위에 잎의 윗부분에 이 기공들이 열려있고, 그러니까 식물들도 각자의 처한 환경과 생활 방식에 맞게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무턱대고 이 공변세포가 만들어내는 기공은 잎의 뒷면에 언제나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는 저 인간 분명히 잎의 뒷면에만 공변세포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완전히 순구라였네 라고 나중에 실망을 하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데다 이렇게 시간을 허비를 해서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거지? 자, 엽록체는 언급을 했듯이 좀 전에 미토콘드리아하고 똑같이 이중막 구조로, 뭐겠어요? 둘 다 사실은 그 내부 공생 이론에 의거하면 둘 다 스스로 혼자 살고 있던 세균이 어떤 또 다른 큰 고세균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파괴도 되지 않고 그 다음부터 서로 계약서에 사인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 그런 것이니까 둘 다 외막과 내막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분류는 이름이 명칭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듯이 타일라코이드, 한국말로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엽록체의 내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타일라코이드 중에서도 훨씬
훨씬 더 이 주름이 접힌 게 심화가 돼서 야, 너 정말 선을 넘어도 상당히 넘었다. 오버가 좀 심하네. 해가지고 이건 뭐 방석을 여러 개 쌓아놓은 건지 동전을 여러 개 각각 쌓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첩첩 쌓여있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이제 그라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라나라는 것은 사실은 타일라코이드의 하나의 연장성에 있다고 보는 내막의 일부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스트로마라고 하는 것은 이 내부의 공간, 마치 미토콘드리아에 있어서는 기질, 매트릭스와 같은 그런 장소를 스트로마라고 이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그래서 요 미토콘드리아에서도 보면 외막과 내막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을 막사의 공간 또는 뭐 루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타일라코이드 루멘에서 외막과 내막 사이의 이 공간 틈새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내막과 외막 사이의 공간이 여기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전부 왜 공간을 강조하느냐, 여기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바로 그 막사의 공간이 여기서 바로 수소이온이 일종의 화학적 삼투 작용을 벌일 수 있게끔 이제 축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수소이온들이, 그러니까 결국 수소이온이라는 얘기는 왜 자꾸 수소이온이 자꾸 소환이 되느냐, 전자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가장 간편한 용기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자를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너 이리 와, 만만한 게 수소라는 거죠. 너 이리 와.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수소이온이라는 얘기는 H 플러스 프로톤 양성자잖아요. 전자 하나만 빼앗아 버리면 뭐 이것저것 볼 것 없이 그냥 왜냐면 중성자가 없으니까 수소이온은 그냥 프로톤 양성자로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일라코이드는 이제 그라나라는 것을 내막을 확장해서 훨씬 더 주름이 훨씬 더 심화가 된 그런 막을 형성하는 것인데, 여기에 바로 이 광색소들 또는 광수용체 또는 광색소라고 얘기하는 요 효소 단백질들이 여기에 집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디스크 형태로 쌓인 구조가 바로 그라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뭐 쓸데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내부 공간 막사의 공간은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이 막사의 공간과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한다 라고 지금 방금 얘기했죠. 그래서 무슨 기능? 바로 수소이온이 농축을 여기서 농도 기울기를 수소이온이 여기다 이제 형성을 해서 그들이 빠져나가는 그 힘을 이용을 해서 ATP가 합성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그 똑같은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봤던 그 효소, 톨게이트에서 톨비 봤던 그 효소, 이 리볼버 권총이라고 제가 비유를 했었죠. 수소이온들이 밑에 탁 장전이 돼가지고서 돌아가면서 그 밑이 돌아가요. 진짜로 물리적으로 핑핑 돌아가면서 수소이온 하나가 평평 튀어나가는 그 바로 그 효소 ATP 합성 효소, 영어로 바로 ATP synthase.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로 그 ATP synthase, ATP 합성 효소가 여기에도,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도 여기도 있네. 그래서 출장 나오셨나? 아니지, 얘가 더 원조일 거 아니에요. 클로로플라스트, 엽록체가 미토콘드리아보다 훨씬 더 먼저 사실은 생겼을 테니까. 왜 그랬을까요? 미토콘드리아는 산소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산소는 바로 엽록체의 이러한 반응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것이고, 원시대기엔 산소라는 건 있지 않았잖아요, 대기에.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이제 화학적 삼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케미오스모틱 카플링. 화학적 삼투가 이제 농도 기울기가 이제 카플링이 돼서. 자, 그러면 인산화가 화학적 삼투가 카플링이 돼서 바로 이 ATP 신사제에 의해서 ADP로부터 ATP가 합성이 된다는 이런 연계가 되는 것인데, 미토콘드리아의 경우에서는 바로 그것이 산화, 누가 산화된다고? NADH와 FADH2 같은 이런 전자 전달 효소들이 산화가 되면서
산성화된다는 전자를 뺏긴다는 얘기죠. 산화가 되면서 그 과정에서 수소 이온들이 어떤 특별한 장소에 집적이 돼서 그 수소 이온들의 농도 기율을 통해서 이렇게 확산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삼투라는 것은 물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 삼투를 수소에다가 적용을 시키고 있는 이상 야릇한 용어를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긴 하나, 그래, 봐줍시다. 워낙 위대한 발견을 하신 것인데, 거기다가 괜히 쓸데없이 이름을 가지고 태클을 건다는 것은 너무 치졸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산화적 인산화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산화적 인산화. 그것이 무엇과 기질 수준 인산화와 대비되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화학적 삼투와 연계가 돼서 ATP가 합성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던 유기호흡에서 세 번째 단계인 전자 전달계 과정에서 발생하던 일이었습니다. 똑같은 기작인데 엽록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광합성이니까 산화적 인산화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조금 더 다른 이름을 붙여주자. 어떤 이름? 광인산화라고 얘기하자. 포토. 광합성에서 일어나는 빛의 이 에너지가 처음에 이것을 시작을 했던 유발자니까. 그래서 포토포스포릴레이션, 광인산화라고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것이 이제 이 내막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이고, 엽록체 공간인 스트로마에서는 미토콘드리아의 기질과 같은 이제 내부 공간인데, 여기에 바로 요 회로에는 이것을 바로 우리가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암반응의 실체인 것인데, 그래서 요 켈빈 벤슨에 의해서 탄소 동화 작용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들이 바로 이 이산화탄소들이 들어가는 이산화탄소들이 나중에 평 하고, 처음에는 이제 삼탄당의 형태로 이름 같은 걸 외울 필요 없지만 탄소 3개로 인해 삼탄당으로 튀어나와서 이 삼탄당 2개가 서로 다시 연결이 돼서 6탄당인 포도당이 되고, 그 포도당들이 여기 지금 녹말이 있잖아요. 녹말은 뭐죠? 포도당들이 포도당으로 쭉 연결된 요 하나가 전부 포도당인 것이죠. 이들이 사실은 엽록체 내부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마치 김장 해놓고 김장 똑 쌓아놓고 든든해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나중에 안 반응해서 나오겠지만 필요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불우 이웃 돕기에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요 녹말을 자기가 이 안에서 필요할 때 하나씩 꽃감 빼먹듯이 빼먹어서 에너지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저 밑에 있는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불우한 나의 동포들을 이용해서 위해서 이 설탕의 형태로 이것을 변환을 시켜서 나중에 다시 분해를 해서 설탕의 형태로 이제 여기가 지금 세포질 아닙니까? 글씨 좀 잘 쓰자. 이 세포질에서 설탕으로 변환이 돼서 자, 쯔고 가서 놀아라 해서 이 설탕이 바로 아까 이 얘기한 그 관다발로 보내져서 그 석유 송유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체관으로 보내져 가지고서 밑으로 또는 광합성을 못하는 어린 잎으로 막 수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명반응은 반면에 이 내막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여기다 수소 이온들을 막 집적을 해서 그 기화로 NADPH가 생기고 ATP가 합성이 되고 이렇게 돼서 그것들이 이제 여기에 암반응에서 사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간단한 광합성의 요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일단 우리가 유기호흡에서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광합성은 사실 따라갈 때 거의 매우 비슷한 기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 예쁘게 아주 잘 그렸죠. 제가 아도비 일러스트레이트를 이용해서 제가 스스로 그린 그림입니다. 언제나 자랑스럽게 맨날 자랑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 광합성을 할 때 빛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주는 바로 그 광합성 색소 또는 광수용체, 포토리셉터 또는 포토신세틱 피그먼트라고 얘기하는 요 광합성 색소, 광수용체들이 있는데, 자, 일단 그들 중에 주종을 이루는 그 광수용체의 색깔이 녹색이기 때문에 녹색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는 것으로 일단 간주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왜 이들이 특별한 색깔을 가지고 있을까? 특정 파장의 빛만을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버려버리거나 통과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과되거나 이제 반사가 되는, 바로 통과시키거나 또는 반사가 되는 그 파장의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합성을 하는 그 색소 중에 대부분을 이루는 그것이 이제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인데, 그 엽록소가 바로 녹색 색깔을 띠고 있는 광합성 색소 또는 광수용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들은 녹색, 역시 그린 환경 친화적인 녹색을 니들이 좋아하는구나. 좋아하긴 젠장. 녹색을 아주 극혐하니까 녹색은 뱉어버리고 반사시켜버리기 때문에 녹색이 되는,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래서 엽록소는 살짝 구조가 조금 다른 것의 차이에 따라서 엽록소가 클로로필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A, B, C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엽록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엽록소 A가 됐든 B가 됐든 주로 엽록소 A와 B가 식물에서 주로 많이 존재를 하는 대부분의 색소인데, 주로 파란색 계통의, 보라색, 파란색 이런 계통의 청색과 저쪽 적색광을 흡수를 주로 잘 합니다. 녹색광은 아주 싫어해요. 반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청색광 쪽으로 가면은 훨씬 에너지가 높은 파장의 빛이고, 적색광 쪽으로 가면 에너지가 조금 그들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그 빛인데, 빛의 그 파장마다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근데 중간 계통에 있는 요 오렌지색, 노란색, 특히 녹색, 요 부분은 그다지, 특히 녹색을 제일 흡수를 못하는 거죠. 근데 엽록소의 구조 자체가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서, 우리가 사실 일반 생물학 2를 먼저 봤다면은 헤모글로빈에서 히모글로빈이 산소를 이렇게 운반을 하는 이런 효소, 단백질로서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히모글로빈 안에 중간에 붙어 있는 그 보결 분자족인 힘이라고 발음하는데, 햄이라고. 바로 그 힘이 그 안에 들어있는 철분이, 철 이온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적색 고기라고, 레드미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 피가 빨간 색깔이 있기 때문에 고기들을 보면 너무 시뻘건 피가 뚝뚝 떨어지고 색깔이 빨갛잖아요. 왜 피가 빨간색일까요? 바로 그 안에 있는 그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 안에 있는 햄에 붙어 있는 철이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철이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 녹슨철에서 우리가 알듯이 적색으로 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적색을, 산소를 머금고 있는 그런 형태의 힘은 적색을 띠고 있게 되는 것인데, 그 바로 특별한 화학 구조는 힘이라는 것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엽록소를 보게 되면 엽록소는 녹색을 띠게 있거든요. 적색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조가 힘과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요것을 보면은, 자, 이것은 이제 엽록소 클로로필 A와 클로로필 B의 구조가 있는 것인데, 둘 다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 뭐야 이거? 복잡하게 보여봤자 이것은 결국은 마치 우리가 지방산 꼬리처럼 소수성 꼬리인 거예요. 소수성.
이런 소수성 꼬리들이 있다는 이유는 이들이 막단백질이라는 얘기죠. 이런 소수성 꼬리들을 이용해서 그 세포막의 중심에 있는 소수성 부위의 삽입이 쉽게 돼가지고서 막에서 활동하는 그런 물질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들이 실제로 일으키는 기능적인 주요 부위는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화학적으로 얘기해서 이 부분의 화학 구조를 포피린 링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안에 중심에 마그네슘이 이렇게 그대로 붙박이처럼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킬레이트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를 계속 얘기하나 뭐 잊어버리세요. 마그네슘 이온들이 중심에 있으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기능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그네슘 이온이 박혀 있으면서 이러한 힘 구조가, 힘이 아니라 이 포피린 링 구조가 바로 엽록소의 기본 구조인데, 이름으로써 빛을 받을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서 오는 것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엽록소 구조를 이렇게 보십시오. 이 부분을 헤모글로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로 힘을 보십시오. 무엇이 다른고 하니, 여기에 헤모글로빈에서는 언급을 했듯이 Fe, 철이 들어있는 것이고, 엽록소의 경우에서는 마그네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철이 있는 이 기화로 이 철은 산소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 마그네슘이 있는 이 구조는 엽록소에서 빛이 여기에 특별하게 흡수가 돼서 특별한 전자가 여기서 흥분된 상태로 올라갈 수 있게끔 되는 바로 이 차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느냐. 원래 이렇게 기존에, 그러니까 광합성이라든가 또는 무슨 뭐 산소 운반이라든가 라는 것들이 진화가 되긴 훨씬 이전부터 이 특별한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존재를 했는데, 이것을 각각의 상황에 맞게 생명체들은 광합성을 하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인 엽록소를 주요 기능적 부위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동물에 있어서는 이렇게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기능적인 주요 부위로 사용을 하고 하는 식으로 진화를 각자의 조건에 맞게 해왔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엽록소만이 유일한 광합성에 필요한 그 색소이냐 광수용체이냐? 아닙니다.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엽록소가 빛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박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아주 일을 아주 잘하는 친구이면 틀림이 없으나, 빛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 매우 편식을 하잖아요. 적색광, 그 다음에 청색광을 주로 흡수를 하니까 나머지 중간 부분에 제대로 흡수를 하지 못한다. 아깝잖아. 이거 그대로 다 흘려보내기에는. 그러니까 그들을 보조해서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그 나머지 색깔들의 빛 파장의 색깔은 내가 흡수를 할게 해서 녹색광을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보조 색소는 요 녹색광을 흡수를 합니다. 또한 적색광도 하고, 다만 노란색과 적색광은 카로티노이드는 흡수를 못하고 또 반면에 반사를 합니다.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은 원래 뒷방 늙은이 신세로, 뒷방 늙은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이 원래 엽록소가 일을 열심히 하는, 한참 잘하고 그러니까 봄, 여름 광합성을 그냥 원활하게 하면서 식물이 생장 활동을 아주 원활하게 수행을 하는 그 시절에는 워낙 엽록소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엽록체 안에서 그들에 가려서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다가, 이 온대 지방에서는 이 계절이 사계절이 있으니까
더 이상 가을이 오기 시작하면은 가을이 오면 식물이 알아차리잖아요. 이제 더 이상 광합성을 하면서 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우리 이제 존버 모드로 돌입을 해서 이제는 다시 봄이 올 때까지 버티기 작전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괜히 쓸데없이 우리가 낭비했던 여러 가지 것들은 전부 다 정리하고, 그 정리해고 단계에 바로 이 엽록소들이 1순위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쓸데없이 에너지만 낭비를 하게 되는, 광합성을 못 하는데 지금 겨울에 뭔 광합성이에요. 지금 광합성을 못 하는데 쓸데없이 내가 엽록소를 가지고 있을 필요 없잖아. 다 분해를 시켜버리죠. 그러면 그제서야 나의 모습을 드러나기 시작해서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들을 이들은 이제 나타내주게 되는 것이, 노란색과 빨간색의 잎들이 바로 거기서 카로티노이드들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빛의 파장열로 이렇게 쫙 보면은 엽록소는 어떤 부위에 엽록소 A가 이 청색광에 갖다가 엽록소 A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적색광 이렇게 흡수를 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그럼 엽록소 B는 조금 약간 살짝 다른 오버랩이 약간 되기는 하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 이 지역의 녹색광은 그 누구도 엽록소 A가 됐든 B가 됐든 흡수를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약간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카로티노이드 또는 파이코 에리스린 무슨 뭐 그런 것들이 이쪽 부분을 이렇게 보완을 해주고 뭐 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엽록새와 카로티노이드가 같이 협동을 해서 훨씬 더 효율적인 빛의 흡수를 식물에서 이제 수행을 해주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이들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특성은 비록 영어이긴 하나 여기에 이렇게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광합성의 첫 번째 단계인 명반응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들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조직을 활용을 해 가지고서 그것을 수행을 하는데, 이것들을 우리는 엽록소의 광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광계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각자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50분이 됐으니까 이제 다음 세션에 이것을 연이어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